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격언 하나를 나누고 싶어요. 삶이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하나의 선물이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열어볼지는 온전히 자신에게 달려있다. 라는 말인데요. 저도 제 삶이라는 선물이 포장지 없이 던져진 것처럼 느껴졌던 순간들이 많았지만 그 속에서 무언가를 찾아내려고 애썼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내가 대체 뭘 잘못했기에 이런 시련들이 날 찾아오는 걸까? 제게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이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그 모든 걸 견디고 지금의 행복을 찾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만약 이 글이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된다면 저로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겠죠. 이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우리 모두 각자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살아온 날들이 참 드라마 같지 않나요? 저는 40대 후반으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나이인데요. 지나온 날들이 참 스펙터클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 제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아직도 멀쩡하냐고 놀라곤 하더라고요. 비록 제가 선택한 인생은 아니었지만 어차피 누가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저 주어진 상황 속에서 버티고 살아내야 했던 것뿐입니다. 어릴 때 전 부모님을 잃고 절로 보내졌어요. 사실 보내졌다기보다는 버려졌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군요. 고울리기 시절부터 그냥 던져진 대로 살아내는 인생을 보냈던 겁니다. 그 당시 제가 머물렀던 절에서는 매일같이 배고프고 춥고 그런 게 전부였어요. 그 와중에도 스님은 어렸던 저를 최대한 보살펴 주시기 위해 노력했지만요. 시주가 거의 들어오지 않는 절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전 굶주림을 참지 못했고 절에서 도망쳤는데 길바닥에서 떠돌다 겨우 고아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별다른 변화는 없더라고요. 이제 좀 나아지겠지 하고 품었던 작은 기대는 정말 순진한 착각이었죠. 왜냐하면 제가 있던 고아원은 따뜻한 위로보다는 약한 애들을 더 괴롭히는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곳이었거든요. 덩치 큰 애들한테 얻어맞고 간식을 빼앗기는 게 일상이었고 살아남으려면 더 독해져야 했어요. 여전히 배고팠고 경쟁까지 해야 하니 신경이 곤두서서 잠을 못 자는 날도 많았습니다. 제가 왜 이걸 버텨야 하나 싶었던 순간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이를 꽉 깨물고 그래, 두고 보자 라는 생각으로 하루를 넘겼어요. 그렇게 이리 치고 저리 치여가며 살다가 성인이 되자 저는 고아원에서 나와야 했고 바로 입대했습니다. 그런데 군대는 또 다른 시험장이더군요. 사람은 다 평등하다는 말,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저 같은 고아 출신은 군대에서도 딱 꼬리표가 붙더라고요. 부모가 면회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임들이 이상한 눈으로 보더니 고아라고 하니까 대놓고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야, 너 부모 없는 애라서 면회도 없냐? 예, 그렇습니다. 야, 그럼 우리가 네 부모 대신해줘야 되는 거냐? 웃기네. 매일이 이딴 식으로 하루가 지나갔죠. 그게 단순히 말로 끝났으면 차라리 나았을 거예요. 괴롭힘은 점점 더 교묘하게 심해졌고 밤마다 얼차려를 당하거나 청소를 2배로 시키는 건 기본이었어요. 심지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면서 너도 군인이면 군인답게 참아야지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뭔가 마음에 안 들면 고아는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다 같이 웃음거리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런 기억들은 제 마음 한구석에 커다란 흉터로 남아서 사람들과 더 멀어지게 만들고 말았죠. 악바리처럼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진학했고 사회에 나와서는 두고 봐라. 누구도 날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도끼 하나로 버텼어요. 가진 건 없었지만 그 도끼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강했고 저는 잃을 게 없어서 더 거침없었죠. 그렇게 밤낮 없이 달린 끝에 저는 결국 투자사 임원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참 우습죠. 돈도 벌고 명예도 어느 정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속은 여전히 공허해서 텅 비어 있더라고요. 가족도 없고 이야기를 나눌 사람도 없으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 이 허한 심정을 달래고자 주말에도 일에 미친 사람처럼 출근을 자처했지만 회사에서 만류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돌이켜보니 고아원에서의 시간이 절 외롭고 불신에 얽매이게 만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절 단단하게 만들어줬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저같이 자라게 될 아이들을 생각하니 자연스럽게 마음이 쓰였고 뭔가라도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간이 날 때마다 고아원에 봉사를 갖고 큰 돈은 아니지만 기부도 꾸준히 했습니다. 그렇게 고아원에만 유일하게 마음을 쏟던 어느 날, 제 인생을 바꿔놓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봉사활동을 하던 날이었어요. 한참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는데 새로운 봉사자 중 한 명이 제게 다가왔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서 처음엔 깜짝 놀랐죠. 안녕하세요. 여기 자주 오시나 봐요. 네, 가끔요. 전 처음인데 너무 어색하네요.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랑 더 친해질 수 있을까요? 그냥 시키는 거 하시면 돼요. 아이들이랑 말 많이 하시고요.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전 김혜영이에요. 앞으로 자주 올 테니 많이 도와주세요. 혜영이는 환하게 웃으면서 다가왔고 그 모습이 너무 밝아서 눈이 부시다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상처가 깊었던 전 단답으로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내심 대답하면서도 후회스러웠어요. 제가 이렇게 싸가지 없이 굴었으니 혜영이도 다시는 다가오려 들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대화는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혜영이는 계속 제게 다가와 상냥하게 말을 걸었고 심지어 제가 대답을 씹는 때가 있어도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다정한 말투로 절 대하더군요. 이상하게도 혜영이와 대화를 나누면서 인생에서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이 가슴속 깊이 스며들었어요. 그렇게 몇 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의 벽은 허물어졌고 우리는 점점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봉사라는 공통된 관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야기거리가 끊이지 않았고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고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혜영이가 떠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내서 혜영이에게 제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실 난 고아원 출신이야.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힘들게 살아왔어. 이런 나라도 괜찮겠어? 왜 괜찮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난 오빠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존중하고 있어. 오히려 그런 경험이 오빠를 지금처럼 강단 있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든 것 같아. 그렇게 말해주다니 정말 고마워. 솔직히 말하면 이런 이야기 꺼내면 네가 떠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오빠, 난 진심이야. 그리고 힘들었던 과거를 딛고 여기까지 온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아? 그러니까 너무 자신을 낮추지 말았으면 좋겠어. 나한테 솔직하게 먼저 말해준 것도 고마워.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한결 마음이 편해지네. 앞으로도 네 곁에서 오랫동안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어. 혜영이의 대답이 너무나 뜻밖이라 전 감격스러웠습니다. 혜영이는 제가 꺼내기 힘들어했던 상처를 가슴 깊은 곳까지 받아준 유일한 사람이었죠. 그날 이후로 전 혜영이를 통해서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전 이 세상에서 혜영이만은 제가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우리는 당연하다는 듯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제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특히 혜영이의 부모님께 인사드릴 때가 가장 큰 고비였죠. 혹시나 제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반대하시지는 않을까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그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어요. 혜영이만큼이나 혜영이의 부모님은 오히려 절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제 지난 삶의 이야기를 듣고는 든든하다고 칭찬까지 해주시더라고요.
자네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리 잡은 사람이라면 우리 딸과 함께 잘 살 거라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이겨낼 거라고 생각하신다더군요. 지금도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절 믿고 하나뿐인 귀한 딸을 맡겨주신 만큼 혜영이를 위해 그리고 혜영이의 가족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세상에서 버려졌던 제가 가족을 만들게 된 거죠. 혜영이를 만나서 사랑이라는 게 뭔지 알게 되었고 쑥스럽지만 별도 달도 따다주고 싶은 감정이 어떤 건지 처음 느꼈어요. 부모님이 없는 저를 배려해 주셔서 저와 혜영이는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둘 다 아이를 낳고 하루빨리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임신 준비를 하고 소식을 기다리며 매일 설렘과 기대감으로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으니 점점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저랑 아내 둘 중 누구랄 것 하나 없이 임신이 잘 된다는 생선이나 과일을 닥치는 대로 먹었어요. 하지만 새로운 생명은 저희에게 쉽게 와주지 않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병원에 가보자고 했어요. 그 순간 아내가 그동안 얼마나 혼자 고민하고 걱정했을지 알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죠. 그렇게 난임 전문 병원에 갔는데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이 정말 몇 년처럼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마침내 병원에서 상담을 하러 오라는 전화를 받고 갔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차분한 목소리로 결과를 알려주셨어요. 남편인 저에게는 건강에 문제가 없지만 아내가 몸이 약해서 자연 임신이 어렵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임신이 어렵다는 말보다도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걸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병원을 나와 차에 타자마자 아내는 그만 눈물을 쏟으면서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고개를 숙였고 전 아내를 껴안으며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어요. 반평생을 가족 없이 살아왔는데 아내가 있다는 것으로 이미 제게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라고 말해줬죠. 하지만 아내의 눈물은 쉽게 멈추지 않았고 그날 이후로도 한동안 스스로를 자책하며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점점 깊은 슬픔에 빠지는 모습을 보며 걱정스러웠고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찾아가서 아내의 상황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아이가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없더라도 아내와 둘이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 제 손을 꼭 붙잡고 고마움을 전하시더라고요. 자네가 우리 혜영이 곁에 있어줘서 정말 다행이라네. 장인어른, 장모님, 혜영이는 저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이가 있으면 물론 좋겠지만 없더라도 저희 둘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자네 같은 사위가 있어서 참 마음이 놓여. 혹시라도 힘든 일이 있으면 꼭 이야기하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뭐든 도울 테니 말일세.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가 더 감사하죠. 혜영이가 힘들어할 때 제가 더 곁에서 잘 보살피겠습니다. 그러니 당분간 장인어른 장모님께서도 혜영이와 연락 주고받으실 때는 대화 주제를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혜영이 바깥 공기도 마시게 나들이도 같이 다녀와 주시고요. 장모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없이 절 꼭 안아주셨는데 이런 게 가족이구나 싶었습니다. 그 후로 저희는 아내가 스스로 원망하지 않도록 더 많이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노력했어요. 아내가 방황하며 자신을 미워할 때면 전 묵묵히 옆에 있어 주었고 손을 잡으며 아무 말 없이 기다려줬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는 조금씩 씩씩하게 예전의 일상을 되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시험관 시술 이야기를 꺼내오더군요. 식탁에 마주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 아내의 표정을 보고 전 깜짝 놀랐죠. 평소에도 진지한 사람이었지만 그날따라 눈빛이 단단해 보였고 혼자 오래 고민한 게 느껴졌어요. 전 이제 아내가 임신을 포기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시험관 시술을 충분히 알아보고 단단한 각오까지 마친 듯 했어요. 하지만 전 아내의 몸에 무리가 갈까봐 극구 반대했고, 아직 만나본 적도 없는 미래의 아이를 위해 제 아내가 그렇게까지 고생해야 할까 싶었어요. 몸이 상하면 어쩌려고 그래. 우리 그냥 이대로 살아도 충분히 괜찮아. 난 혜영이 널 사랑해서 결혼한 거지 아이를 낳아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도 아니야. 나도 알아. 근데 오빠가 가족을 얼마나 간절하게 원했는지도 내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 오빠 닮은 아이를 꼭 낳아주고 싶어. 그렇지만 시술한다고 한 번에 임신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합병증도 생길 수 있어. 네가 아플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면 난 끔찍해. 그냥 네가 내 옆에 건강하게 있어주는 걸로 내가 그리던 가족의 그림은 충분해. 이미 나도 후기 다 읽어봤고 결심도 했어. 오빠가 고아원 봉사 다닐 때 아이들한테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생각하면 난 꼭 아이를 낳아서 오빠가 얼마나 멋진 아빠인지 알게 해주고 싶어. 그리고 오빠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도 아이들을 예뻐하는 거 알잖아. 그날 밤 전 한숨도 못 자고 한참을 고민했어요. 솔직히 걱정스러운 마음도 컸지만 눈을 빛내며 희망을 품은 채 말하던 아내의 의지를 꺾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결국 아내의 결정을 따라서 도전해보기로 했죠. 그렇게 시작된 첫 번째 시험관 시술은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아내는 겉으로는 괜찮다고 무슨 일이든 한 번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했지만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아내의 어깨가 한없이 처져 보였어요. 몇 번이고 다시 도전했지만 결과는 계속 좋지 않더군요. 저는 점점 더 아내가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기 괴로웠습니다. 여전히 아내의 결심은 굳건해서 제가 그만하자고 조심스럽게 제안해봐도 단호하게 말을 끊더라고요. 예비 엄마로서 이 정도 고통은 감수하고 아이를 만나는 게 맞다면서요. 그러던 중 정말 기적처럼 임신이 되었다는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아내와 전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아내는 제 어깨를 잡고 우리 아이가 와줬다고, 정말 꿈만 같다고 하며 얼굴을 파묻더군요. 전 아내의 손을 잡고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죠. 시험관 시술을 도전하는 동안 저보다는 아내의 고생이 훨씬 컸기 때문에 그저 숭고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제가 감히 뭐라고 더 말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이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두 분도 눈물을 보이면서 진심으로 기뻐해 주셨어요. 장인어른은 제 어깨를 두드리고는 자네도 고생 많았다며 이제 셋이 정말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축하해 주셨죠. 전 한 단계 더 성장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제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존재가 둘이 된 거였죠. 임신 후 아내는 모든 행동에 신중을 기했어요. 전 아내가 스쳐 지나가듯 말한 작은 것이라도 다 기억하며 챙기려고 노력했고요. 한밤중에 갑자기 귤이 먹고 싶다는 말 한마디에 슬리퍼 신고 뛰어나가 발이 얼어붙는 줄도 모르고 이리저리 뛰어다녔던 기억도 있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아내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는 귤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아내는 임신으로 인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옆에서 아내를 보며 한없이 마음이 아팠는데 아내는 그런 고생조차도 소중하다며 배를 어루만지고 행복해했어요. 이제 더 이상 왜 나만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냐고 세상에 억하심정을 가졌던 전 온데간데 없었고 무엇이든 다 감사하기만 했습니다. 겨우 어렵게 성공한 임신이라서 안정기에 들어서기까지 조마조마했는데 아내는 무사히 17주에 들어섰어요. 말로는 이제 제가 여자로 봐주지 않을까봐 염려된다고 했지만 아내는 점점 더 불어오는 배를 어루만지며 행복해했고 저도 그런 아내를 볼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벅찬 감정을 느꼈죠. 그야말로 구름 위를 걷고 있었고 이제는 회사 생활도 가시를 세우고 임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야겠다는 긍정적인 의지를 갖고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회사에서 투자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다양한 스타트업 대표들이 자신의 사업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투자를 따내려는 자리였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준비해와서 발표를 하는데 유독 한 사람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제 또래로 보였고 발표 내내 자신감 있는 태도로 분위기를 이끌며 청중의 이목을 집중시키더군요. 특히 그 사람이 발표한 아이디어는 임산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예비 아빠인 제게는 그 대표의 발표가 단순한 사업 제안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호소처럼 느껴졌습니다. 비록 이날 최종적으로 투자는 다른 스타트업이 받아가게 되었지만 그 대표의 열정과 신념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그리고 컨퍼런스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한쪽에서 홀로 서 있는 대표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발표 당시에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과 달리 어딘가 허전한 표정이 느껴졌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다가가 대표를 격려해 주기로 했죠. 오늘 발표 정말 잘 봤습니다. 오늘 결과는 아쉽겠지만 아이디어는 충분히 가치가 있으니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솔직히 기대를 좀 하고 왔는데 뜻대로 잘 풀리지 않아서 아쉽네요. 그냥 드리는 위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여러 상황이 있다 보니 이번에는 채택되지 않았지만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에 오늘 발표에서 들려주신 계획을 앞으로 더 다듬고 발전시키면 분명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믿어요. 고맙습니다.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식사를 함께 하면서 제 비전에 대해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위로의 말을 건네니 대표는 금방 기운을 차리고 적극적으로 식사 자리를 제안하더군요. 전 흔쾌히 승낙했고 저희가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나눈 대화는 생각보다 더 깊고 진솔했어요. 대표는 자신이 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임산부와 가족들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하고 싶은지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죠. 대표의 이야기를 들으며 단순히 사업가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진정성이 느껴졌고 저는 임산부 아내를 두고 있기에 당연히 그 비전을 응원하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장은 큰 도움은 줄 수 없을지라도 계속 연락하며 가능한 선에서 조언해주고 싶다고 말했어요. 대표는 제 말을 듣고 정말 감사하다며 이런 대화를 나눈 것이 처음이라고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저희는 저녁 식사가 끝난 뒤 적당히 술을 한잔하며 이야기를 더 나눴어요. 대표는 집이 멀다며 우리 집 근처의 모텔에서 묵겠다고 했고 저를 집까지 데려다주며 오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고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전 이미 잠들어 있는 아내를 깨우지 않기 위해 소파에서 불편하게 잤는데 그럼에도 기분이 좋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 해장을 하려고 준비하던 중에 어제 저녁을 함께했던 대표가 우리 집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활짝 웃으며 인사를 건네는 대표의 얼굴에 순간 당황했지만 그 기분 좋은 태도에 저도 자연스레 웃으며 맞이하게 됐죠. 대표는 어제 저녁 식사 때 나눈 대화가 너무 감사했다며 이제 집으로 돌아갈 건데 그냥 인사만 드리려고 왔다고 했어요. 전 마침 해장국을 끓이던 중이라 같이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대표는 주저없이 받아들였고 우리는 식탁에 앉아 따끈한 해장국을 나누며 어제의 대화를 이어갔어요. 대표는 저에게도 적극적이고 넉살 좋게 굴었듯이 아내에게도 대화를 시도했지만 아내는 낯가려서 그런지 눈을 어디다 둘 줄 모르고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 대표에게 저와 이야기하자고 했고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제가 아내를 부르자 대표가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짓더라고요. 혜영? 긴가민가 했는데 너 A대학 나온 김혜영 맞지? 둘이 대학 동문인가 보죠? 아는 사이였어요? 그럼요. 우리 같은 학번이었어요. 과제도 같이 하고 교양도 같이 듣고 캠퍼스에서도 자주 마주쳤습니다. 이거 참 신기하네요. 우리 혜영이가 대학생일 땐 어땠어요? 아니에요.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전 그런 기억 없어요. 너 맞잖아, 김혜영. 내가 잘못 알아볼 리가 있냐? 너 설마 나 까먹은 건 아니지? 그럴 순 없잖아. 진짜 아니라고요. 잘못 보신 거니까 그만하시죠. 진짜 너 맞다니까. 그때도 이렇게 말 돌리곤 했잖아. 나 기억력 정말 좋아. 정말 아니에요. 제발 사람 잘못 봤다니까요?
아내는 거의 비명을 지르듯이 대표에게 사람 잘못 봤다고 하고는 얼굴이 굳어져서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자리를 피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저도 적잖이 당황했고 대표 역시 안절부절 못하며 자신이 무례했던 것 같다고 사과했죠. 대표는 임산부이신 아내분에게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야 하는데 동문인 줄 알고 반가워서 그랬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 괜찮다고 넘겼지만 아내가 왜 그렇게 불편해했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며칠 후 대표는 저와의 관계가 걱정되어서 만회하고 싶었던 건지 다시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아내를 위한 선물을 준비했다며 쇼핑백을 내밀었죠. 선물을 열어보니 출산 후 몸매를 보정하는 거들이 들어있었어요. 대표는 요즘 여성들이 많이들 사용한다며 출산하고 나면 살이 바로 안 빠져서 스트레스 받으니 이거 입고 날씬해 보이면 좋지 않겠냐고. 스스로 이런 선물이 요즘은 센스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임신하고 나서 지인들과 아내 가족들에게 임신 선물을 많이 받았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고 아무리 그래도 외간 남자가 남의 와이프에게 이런 선물을 주나 싶어서 찝찝했어요. 저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대표의 의도가 악의는 아니었을 거라 생각하며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제 선에서 넘기려 했죠. 게다가 아내도 대표와 첫 만남이 그리 좋지 않았기에 이걸 전해주면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 바로 전달하지 않고 차에 방치해뒀습니다. 아예 출근길에 갖다 버린다는 걸 바빠서 깜빡 잊고 만 거예요. 그러다 아내가 그 선물을 발견하게 됐는데 상황은 예상보다 더 심각하게 흘러갔어요. 이게 대체 뭐야? 누구 거야? 오빠 설마 여자 생긴 거 아니야? 오빠 이 임신한 날 두고 여자 만나는 거 아니지? 이거 딱 보니까 이상하잖아. 그런 거 절대 아니야. 내가 혜영이 널 말고 누굴 만나. 이거 그때 우리 집에서 해장국 먹었던 대표가 준 선물이야. 안 그래도 그때 네 기분 상했는데 이런 걸 선물이랍시고 전해주면 더더욱 불쾌해질까 봐 일부러 안 줬던 거라고. 그때 그 사람이? 도대체 왜 오빠를 통해서 이런 걸 줘?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잖아. 그러게. 나도 처음엔 좀 황당했어. 근데 악의는 없었던 것 같아. 그냥 센스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야. 누가 남의 아내한테 이런 걸 선물해. 오빠, 그 사람 만나지 마. 아내는 대표가 선물했다는 걸 알자마자 무시무시한 표정을 짓더니 선물을 그대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저는 진작 갖다 버리지 않은 저를 탓하면서 그날 하루 종일 아내를 달래줬습니다. 아내는 임신해서 호르몬 변화가 있기도 하고 내심 배가 불러오면서 살이 너무 찔까봐 신경 쓰고 있었기 때문에 기분 나빴을 마음이 이해가 됐거든요. 하지만 그 후에도 대표는 이번에 태아를 위한 선물이라며 또 다른 쇼핑백을 가지고 마음대로 찾아왔어요. 그런데 뭘 가지고 짐작한 건진 몰라도 이번에는 아들을 위한 물건들로 가득하더라고요. 저희는 병원에서 이미 태아 성별을 딸이라고 듣고 온 후였거든요. 제가 고맙지만 필요 없을 것 같다고 거절하자 대표는 애매하게 웃으면서 분명 아들일 텐데 하고 묘하게 말하더군요. 아내는 그게 무슨 뜻이냐고 뭘 한다고 그런 소리를 하냐며 버럭 화를 냈고 저도 옆에서 요즘 세상에 아들만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 정색하며 거들었어요. 전 정말 꼭지가 돌아서 이번에 와이프에게 갖다 주라고 했던 선물도 사실은 기분이 나빴다고 몰아쳐서 분노했습니다. 그제야 대표는 능글맞은 기색을 지우고 쩔쩔매며 사과했지만 저는 대표와 더 이상 불편한 관계를 이어나가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래도 이 덕분에 와이프와는 깔끔하게 오해를 풀어 다시 평온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기가 태어날 날을 코앞에 두고 진정한 엄마와 아빠가 될 준비를 해야 했죠. 아내는 만삭이 되어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가야 했고 전 연차를 써서 같이 갔어요. 아내는 진료실에 들어갔고 전 평소처럼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담당 의사가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으로 나와 보호자가 들어와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으로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니 뱃속 아기의 심장이 멈춘 것 같고 이미 2주 정도 지난 것 같다고 하더군요. 태어나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며 살았지만 이렇게 심장이 수없이 잘게 쪼개지고 얼얼한 것 같은 고통은 처음이었어요. 더는 들을 수가 없을 만큼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무엇보다 아내가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내는 이미 의사에게 이야기를 들었는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절 기다리고 있었고, 절 보자마자 손을 꼭 붙잡은 채로 미안하다고 울었어요. 오빠, 정말 미안해.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우리 아기를 지켜주지 못했어. 혜영이, 네가 왜 미안해. 네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내가 바로 옆에서 지켜봤는데.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더 했어야 했나 봐. 아니면 뭘 하면 안 되는 게 있었던 걸까? 그만해. 우리 아기는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그리고 네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 이미 너무 좋은 엄마였어. 그래도 내가 엄마인데 내가 잘못해서 우리 아기. 혜영아, 우리 아기에게 미안해하기 전에 너 자신에게 먼저 괜찮다고 말해줘. 지금 제일 많이 힘든 사람은 너야. 아내는 저의 말을 듣고도 한참 동안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끌어안고 달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스스로가 원망스럽더라고요. 담당 의사는 그동안 태아의 발달은 모든 수치가 정상적이었는데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무슨 일 없었는지 물어왔어요. 전 특별히 그런 일은 없었다고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저도 모르게 뭔가 놓쳤던 건 아닐까 하는 자책감이 밀려오더군요. 결국 아내는 사산된 아이를 꺼내기 위한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저는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연락을 드렸고 두 분은 한달음에 병원으로 달려와 불안해 보이는 아내를 진정시켜줬습니다. 아내는 두 분의 위로를 받고 겨우 진정되어 수술실로 들어갔죠. 그런데 아내가 수술실에 들어간 지 몇 분도 안 되어 담당 의사가 급히 나와 절 부르며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보호자인 제가 꼭 봐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더 말을 잇지 못하길래 전 의아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의사가 다급하게 나와서 절 찾고 꼭 봐야 한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왜 말을 더 하지 못하는 건지. 오죽하면 수술실로 따라 들어가는 짧은 사이에 제 손발이 눈에 뻔히 보일 정도로 요란하게 떨리더군요. 그런데 의사가 절 부른 이유는 수술로 아기를 꺼내면 그 아기의 얼굴을 보고 인사라도 하고 눈으로라도 기억에 간직하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들으니 10달을 기다린 내 자식과의 이별이 실감나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이 끝났다는 말을 듣고 저는 깨어난 아내와 함께 천사처럼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며 마지막으로 인사를 했어요. 아내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믿을 수 없다는 듯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고 수술 가운이 바닥에 젖을 정도로 땅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아내는 연신 아이를 향해 사과하고 못난 엄마를 용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이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비록 숨이 붙어있지 않았지만 고요한 얼굴은 꼭 저와 아내를 반반씩 닮아있더군요. 떠나보낼 수 없을 만큼 사랑스러운 모습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함께 눈물을 흘렸고 간호사들조차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저희 부부는 아이를 하늘나라로 보내는 절차를 준비하면서 작고 조용한 장례를 치렀습니다. 병원에서 아이를 정성스럽게 씻기고 하얀 천으로 감싸준 뒤 소중히 안아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화장장에서 아이를 보내는데 작은 관이 화로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누군가 제 가슴에 불을 질렀다가 뼛속까지 시리도록 얼어붙게 했다가를 반복하는 것 같았어요. 아내는 제 팔을 붙잡고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고 저도 오열을 참지 못했습니다. 화장이 끝난 뒤 저희는 작고 정갈한 목재 분고람에 담긴 아이를 받았는데 그 분고람이 너무나 가벼워서 오히려 그걸 품는 제 가슴은 반대로 커다란 바위에 무겁게 짓눌리는 것 같았어요. 아이의 유골은 우리가 선택한 수목장의 나무 아래에 안장되었고요. 아내와 저는 그곳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비록 작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곁에 왔던 아이를 잊지 않겠다고 서로 다짐하며 작은 나무 아래에 아이의 이름을 새긴 작은 팻말을 놓아두었어요. 아이를 보내고 나서 아내는 계속해서 슬픔에 빠져 있었고 저 역시 쉽게 마음을 추스르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아무리 생각해도 특별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아내가 그토록 힘들어했을 이유가 뭔지 모르겠더군요. 결국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아내의 스트레스로 인해 아이가 심장이 멎은 걸로 추정되는데 혹시 아내가 두 분께는 어떤 문제를 말한 적이 있는지 물었더니 두 분은 서로 눈을 마주치시더니 고개를 숙이며 대답을 못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저만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두 분 저한테 뭐 숨기시는 거 맞죠? 혜영이가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혜영이가 계속 스트레스를 받게 둘 순 없잖아요. 그게 사실 우리가 자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래도 이제는 얘기해야 할 것 같네. 정말 미안해. 그동안 혼자 의문스럽게 놔둔 것 같아서. 전 무슨 말씀이든 들을 각오 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혜영이의 마음을 몰라줬다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그리고 시작된 장모님의 말을 듣고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20살 때 대학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사귀던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임신을 했었는데 그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책임지겠다고 해놓고 갑자기 잠적해버려서 아내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흘려보냈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믿기지 않았고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고 장모님이 이어서 최근 그 남자가 아내를 다시 찾아왔다는 얘기를 해주시더군요. 그 쓰레기는 아내를 찾아와 남편도 네 과거를 알고 있느냐며 협박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과거를 남편에게 들키고 싶지 않으면 투자사 임원인 남편을 설득해서 자신을 돕게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아내가 혼자 감당하며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내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뱃속에 아이를 품은 상태에서 그 협박을 받으며 혼자 전전긍긍했을 아내를 생각하니 그저 출산을 기다리며 행복에 부풀어 있었던 제 자신에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전 아내가 심신을 조금씩 회복해 가던 어느 날 아내와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했어요. 그동안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들은 이야기들이 매일같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으면서 괴롭혔고 왜 그런 중요한 일을 저에게 말하지 않았는지 물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죠. 혜영아, 왜 그런 중요한 일을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내가 믿음직스럽지 않았던 거야? 미안해. 나 정말 속이려고 했던 건 아니야. 나에게도 흉터처럼 남은 과거 이야기를 꺼내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만약 이혼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돼. 내가 잘못한 거니까. 오빠를 힘들게 하고 싶진 않아. 누구나 과거는 있는 거야. 네가 그걸 이용해 먹은 것도 아니고 무슨 이혼이야. 넌 내 유일한 가족이야. 우리가 결혼할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 평생 곁에 있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 그러긴 했지만 이런 일로 네가 고생하고 있었을 줄은 모르고 나 혼자 들떠 있었던 게 너무 부끄러워. 정말 미안해. 우리 애기도 네가 마음고생하는 걸 다 느끼고 있었는데 정작 100년가량 맺은 난 몰랐다니. 처음에 제가 말문을 열었을 때 아내는 깜짝 놀라더니 이내 체념한 얼굴로 저에게 모든 결정을 맡기겠다는 듯이 굴었습니다. 하지만 전 절대로 아내와 헤어질 생각이 없었고 상처를 감싸주려는 제 말을 들은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푹 숙이며 안겨왔죠. 아내가 제품 안에서 조금 진정한 기색을 보이자 전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부드럽게 물었어요. 이제 솔직히 말해줘. 널 괴롭힌 그 자식 도대체 누구야? 도대체 어떤 쓰레기 자식이 널 어렸을 때도 지금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거야? 그게 오빠도 잘 아는 사람이야. 뭐?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도대체 누구야? 우리 회사 사람인가? 아니, 바로 그때 우리 집에 왔던 스타트업 대표였어. 그 사람이 먼저 당신에게 접근했어? 아니면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된 거야?
처음엔 우연히 오빠랑 뭔지 알게 됐고 그날 집에서 날 보고 이름까지 듣고 나서부터 그런 짓을 시작했던 거야. 저는 아내 앞에서는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아내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이 일은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할 거라고, 다시는 그 자식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했어요. 아내는 우선 심신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 먼저였으니까요. 아내는 제 말을 듣고 다시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전 속으로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우리 가족 근처에 얼씬하고 싶은 마음조차 들지 않도록 아내를 가스라이팅하려 들고 이상한 선물로 농락하고 저희 부부와 아이를 영원히 이별하게 만든 그 자식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요. 우선 전 아내를 요양 차원이라는 명목으로 처가에 잠시 보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 곁에서 푹 쉬고 오라고 했죠. 그리고 바로 스타트업 대표를 집으로 불러들였는데 그 쓰레기는 제가 지난번 무례를 용서하고 투자받을 기회를 주는 줄 알고 헐레벌떡 버선발로 달려오더군요. 간신처럼 납작 엎드려 저에게 뭐든 다 하겠다는 것처럼 구는데 비웃음을 참을 수 없어서 대놓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쓰레기 자식은 뭐 좋은 일이 있으시냐면서 제 비위를 맞추기 위해 절 따라 같이 웃더라고요.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아, 아기 출산하셨구나. 역시 아이가 생기면 세상에 달라 보이고 핑크빛이 되긴 하죠. 내 아이가 나에게 소중한 존재인 걸 알고 있긴 한가 보네. 그럼요. 모든 부모에게 자식은 세상에서 제일 귀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임산부를 위한 플랫폼을 준비했던 거고요. 제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임산부들에게 피드백 받아왔는지 다 아시면서 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걸 알고 있어. 그렇게 부모에게 자식이 귀하다는 걸 알고 임산부를 위한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면서 젊었을 때 여자친구 임신시켜놓고 도망가고 그걸로 협박까지 했다는 거 전부. 잘못은 니놈이 저질러 놓고 상처받았을 여자에게 협박질까지. 제정신이야?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단지 제가 너무 간절해서 이해정을 생각하며 도움을 청했던 것뿐입니다. 나쁜 뜻은 전혀 없었습니다. 나쁜 뜻이 없었다고? 내 아내를 힘들게 하고 우리 아이까지 잃게 만들었는데 협박을 언제까지 할 셈이었지? 설마 평생 안 들킬 줄 알았어? 그 정도로 멍청한데 스타트업 대표시긴 한단 말이야? 지금 여기 앉아서 변명을 하고 있다는 것도 정말 어이가 없어. 마음 같아서는 당장 니놈의 숨이라도 끊어놓고 싶다고. 그런 짓을 버려놓고 잘도 내가 투자해줄 거라고 기대해서 쫄래쫄래 왔다니 기가 차네. 대표는 제 말을 듣고 처음엔 멍한 표정을 짓더니 곧 얼굴이 창백해지며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애써 어설픈 변명을 늘어놓다가 제 아이를 잃었다는 이야기에 상황 파악을 했는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결국 바닥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빌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것을 알고 겁을 먹은 나머지 제 앞에서 오줌까지 지리더라고요. 저는 그 인간을 한심하게 바라보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보내지만 당연히 그 인간을 그 정도로 끝내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물론 오줌 지린 바닥은 지가 알아서 지 셔츠로 닦게 했고요. 집에 갈 때 냄새 좀 났을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빠르게 대표가 데리고 있는 팀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핵심 인재들에게 더 나은 조건을 제안하며 이직을 권유했고 그들은 하나둘씩 대표의 회사를 떠났어요. 회사의 중요한 인재들을 잃은 대표는 점점 고립되었고 회사 운영은 날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죠. 그뿐만 아니라 전 대표가 협력하던 업체들과 재계약이 어려워지도록 방해하며 대표가 투자 계약을 시도하려 할 때마다 그 과정에 장애물을 놓아 발목을 잡았어요. 대표는 계속되는 실패로 인해 점점 피폐해져 가더군요. 전 일부러 그런 상황에서 마치 용서하고 손을 내밀어주는 구원자인 것처럼 대표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대표는 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서 회사 주요 의사결정을 저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도록 조건을 포함시켜서 투자 계약에 응했어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뻔히 불리한 조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대표는 사업 운영의 독립성마저 잃고 모든 권한을 저에게 맡기게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대표는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졌고
결국 회사는 망했으며 빚만 눈덩이처럼 떠안게 되었습니다. 전 아내를 위해 그리고 하늘나라로 먼저 보낸 우리 아이를 위해 이 모든 복수를 감행한 거였어요. 모든 복수를 끝낸 뒤 전 아내에게 이 사실을 전부 이야기해줬어요. 처음엔 어떻게 꺼내야 할지 망설여지고 조심스러웠는데 아내가 진실을 알아야만 이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아내는 처음에는 멍한 표정으로 절 바라보다가 갑자기 눈물을 쏟아내며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과거를 받아준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준 저에게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며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계속 반복했어요. 전 그런 아내를 끌어안으며 은혜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다고 했죠. 아내는 여전히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며 아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저 역시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덧붙였어요. 제 진심이 담긴 말을 들은 아내는 한참을 울면서도 어딘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며 제품에 기대왔고요. 그런데 며칠 뒤 전 스타트업 대표가 우리를 찾아왔고 문 앞에서부터 고개를 숙이며 한없이 작아진 모습으로 사과했어요. 그 자식이 정말로 진심을 다해 뉘우쳤는지 아니면 체면이라도 차리기 위해 온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얼굴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엿보이더군요. 하지만 아내는 사과를 듣고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단호한 목소리로 그동안 느꼈던 분노와 상처를 모두 쏟아냈어요. 네가 했던 짓을 생각하면 정말 역겨워. 어떻게 그렇게 살면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뻔뻔할 수 있는 거야?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아니지. 쓰레기가 쓰레기답게 사는 건데 넌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걸지도 모르지. 하지만 넌 평생 두 아이에게 죄 지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해. 전 대표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이내 한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집을 떠났어요. 그 모습을 보며 아내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고 저는 아내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며 말없이 함께 해주었죠. 그래도 그날 밤에 아내는 한결 가벼워진 표정으로 절 대하더군요. 전 그런 아내를 보며 마음이 놓였고 아내의 눈빛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아내가 제 곁에서 다시 편하게 웃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충분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제가 그 자식에게 복수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제 손을 잡고 고마움을 표현하시더라고요. 두 분은 제가 아내에게 한 번도 험한 말을 하지 않고 그녀의 과거까지도 모두 받아들였다는 사실에 깊이 감동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가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따뜻한 말은 제 마음을 더 단단하게 해줬습니다. 장인어른은 거의 제게 무릎까지 꿇을 기세로 고마워하셨는데 말리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아내는 자연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어렵다고 했던 일이었는데 아내가 웃음을 되찾고 마음의 평화를 얻으니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 같았어요. 어쩌면 하늘나라로 먼저 떠난 아이가 보내준 선물이거나 다시 찾아와 준 걸지도 모르죠. 저는 아내가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걱정스러웠지만 아내는 누구보다도 강한 의지를 보이며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라고 우리 아이를 위해 무엇이든 해내겠다고 했죠. 아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고 전 그런 아내를 보며 존경스러운 마음이 생기더군요. 곧 태어날 아이도 너무나 소중하지만 저에게 손을 내밀어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준 아내가 제겐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아내와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지금 이 순간도 너무나 감사하고 다시는 아내가 힘들어하지 않도록 함께하는 삶을 더 단단히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이제 전 과거에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품었던 도끼를 모두 내려놓았어요. 그 대신 아내와 아이가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모든 열정을 쏟으려 해요. 가족의 행복이야말로 제 삶의 목적이 되었고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쉽지 않았지만 누군가와 이 마음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만약 이 글이 여러분께 의미 있는 시간으로 남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전 충분히 행복하네요.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